안녕하세요. 가지치기 하듯 인생을 보수하고 있는 40대 초반 건축 설계사입니다. 건축 설계사로 일하면서 기초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제가 어느 날 문득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지치기 하듯이 인간관계를 정리했답니다. 인생을 크게 봤을 때 어떤 사람과 지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근묵자흑이라고 하얀색도 먹색을 가까이 하면 검정으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 도리도 모르는 검은 머리 짐승과 아예 손절했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리를 우습게 아는 사람과 평생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믿었던 사람의 실체를 낱낱이 알게 되면서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많이 정리된 상태라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됐네요. 처음에 제가 한 인간의 밑바닥까지 알게 되면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어떤 점이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이런 여자를 믿고 평생을 같이 살아갈 다짐을 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상 가는 사람이 있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전 아내에 대한 사연을 쓰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네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어이없게 이혼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은 바로 어머니세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동생을 정말 살뜰히 키워주신 훌륭하신 분이죠.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온 어머니는 자식한테도 100원의 귀함을 알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전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만난 사람이 전 아내였습니다. 그때 당시 가까운 친구 중에선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친구가 있던 거예요. 그 친구는 하소연을 하면서 저한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나 진짜 죽겠어. 자기 친구들은 결혼할 때 가방을 뭘 받았니 많이 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가방이 뭐가 중요한 거냐? 그냥 물건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해? 자기 친구들만큼 해달라고? 그렇다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시작을 말았어야 했는데 내 팔자 내 갖고 왔어. 그런 가방 사서 뭐해? 돈 아껴서 집을 사야지. 집값은 오르기라도 하지. 그놈의 가방이 뭐라고 비교를 해? 난 그렇게 본질을 모르는 여자랑은 시작도 못할 것 같다. 한창 결혼 준비하던 친구놈이 명품 좋아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소연을 늘어나서 첫 만남에 차림새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수한 차림새로 나온 아내를 보면서 남달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첫 만남 이후 몇 번 더 보게 됐고 그 후 저는 아내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아내는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좋은 집 사려면 작은 것부터 아껴야지. 그리고 오빠는 프로포즈 이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 뭐 그런 거 한다고 더 잘 살겠어? 에이, 그래도 서운하지 않겠어? 아니, 전혀. 그런 거 다 낭비야. 그거 아껴서 살림살이나 늘리자. 그때 아내를 보면서 친구들은 현명한 아내를 얻었다고 참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아끼던 아내가 돈을 팍팍 쓰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이 되면 망설임도 없이 가장 좋은 걸 고르더군요.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을 고를 때였어요. 평소에 엄청 아끼던 아내도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만큼은 손 크게 고르더군요. 처음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가던 날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드릴 영양제와 비싼 실크 스카프를 하나 더 샀습니다. 그걸 보고 전 의아한 목소리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그 스카프는 뭐야? 이거 어머님들이 스카프. 아는 언니가 그러는데 예비 시부모님 뵐 땐 어머님 선물에 더 신경 쓰라더라. 며느리 사랑은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님께 받아야 잘 사는 거래. 그런 거 안 드려도 우리 엄만 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둘이 성격도 비슷해서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럴 때 챙겨드리면 좋잖아.
눈도장 한번 제대로 찍어보려고. 영양제도 좋은 걸로 샀는데 스카프까지 사니까 부담스러울까봐 그렇지. 오빠 부모님 뵙는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망설임 없이 선물을 사는 모습에 전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깊은 아내의 뜻을 알고 참 고맙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부모님께 잘하는 여자를 마다할까요? 심지어 그날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아내는 정말 싹싹하게 잘했어요.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고 뒷정리하려는 어머니 옆에 가서 애교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좀 할게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아이고, 됐어. 서울에서 온다고 힘들었을 텐데 가서 쉬어. 음식 하신다고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귀한 남의 집 딸 손에 벌써부터 물 묻히게 할 수는 없지. 그렇게 뭐라도 하고 싶으면 과일 좀 깎아서 거실에서 셋이 먹고 있어. 네, 그럼 제가 과일 깎아서 가져갈게요. 아내 행동에 아버지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시더니 저한테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어디서 저렇게 네 엄마 판박인 여자를 만난 게야. 아주 싹싹한 게 마음에 쏙 드네. 그럼요. 평소에도 알뜰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좀 봐주세요. 나쁘게 보려고 해도 나쁘게 볼 게 없어.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야무지고 아주 싹싹하네. 집안에 웃음소리가 많아져서 듣기 좋다. 아버지는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저도 그저 좋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결혼하면 아내와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구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저희 행복한 미래를 그리려면 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우선 전세로 시작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집값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게다가 아내와 저는 직장이 다 서울이라서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할 때 저희한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는 자식 입장에서 결혼한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 마음도 모르시고 어머니는 제가 곧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말하셨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주는 돈 받아둬. 다 늙은 우리가 돈 움켜쥐고 있어서 뭐 하겠어. 너만 잘 살면 되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받아둬라. 엄마,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내셨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 애끼, 부모가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예의야. 그리고 은행은 공짜로 너한테 돈 빌려줘? 조금이라도 보태줄 테니까 줄 때 받아. 아, 정말 괜찮은데. 감사해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이렇게 또 손을 벌리네요. 됐어. 부모 자식 사이에 이 정도도 못 해줘? 전부 해주고 싶었는데 우선은 5천만 원이 최대 금액이니까 어서 집 구해. 5천도 엄청 큰 돈이에요. 아마 정아도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일부만 도와준 건데 괜히 말하지 말어. 손 부끄럽다. 왜요? 예비 며느리가 알면 엄청 고맙다고 할 텐데요. 됐어. 네 아버지도 민망하다고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네 돈인 척하고 전세 자금으로 써. 저는 그때 전세 계약을 하면서 꽤 큰 금액을 은행에 대출받아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선뜻 5천만 원이나 도와주시면서도 아내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액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면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길래 전 아내 몰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 돈이 저한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해도 다 빚인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 부모님이 보내주신 5천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았어요. 그렇게 아내와 제가 모아둔 돈에다가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 대출 조금을 보태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전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살면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때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었죠. 그렇게 아내와 아무 위기 없이 부부로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옷장사 좀 해볼까? 아침에 기사 보니까 어린 나이에 옷가게로 성공한 사람들 많더라. 옷장사가 돈이 좀 되나 봐. 갑자기 무슨 장사야. 그것도 다 오래 했으니까 성공한 거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장사가 되겠어?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의식주는 안 망한다잖아. 아무리 어려워도 외식도 하고 옷도 산다니까. 사람들 말로는 어렵다고 해도 할 건 다 하고 살아. 그래도 장사보단 직장인이 훨씬 편하지. 가게 차리고 하는 돈은 그냥 나와? 투자한 돈 회수하려면 2년도 넘게 걸린다더라.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해봐. 저는 아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옷가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었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아내가 꽤나 진지하게 옷가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주 뒤 아내가 저한테 가게 자리까지 보고 와서 저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내가 오늘 옷가게 차릴 자리까지 보고 왔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거리라서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당신 정말 부동산까지 다녀온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알아본 줄 알아? 옷 하나에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까지 알아왔다니까. 이것 좀 봐. 회사 다니면서 피곤할 텐데 언제 알아본 거야? 진짜 내가 당신 정성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한번 제대로 해봐. 그때 일반 직장을 다니던 아내가 시간을 쪼개서 자리까지 여러 군데를 보고 온 거예요. 월세부터 관리비까지 비교해 온 걸 보고 아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장사를 생각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나쁜 짓 한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발품을 팔아서 비교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결국 아내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내는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옷가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오픈빨인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신이 난 아내는 밤늦게 문을 닫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한 달 만에 최고 매출 찍은 거 알아? 우와, 진짜? 정말 시작한 보람이 있네. 그러니까 나 장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 정도면 우리 금방 부자 되겠다. 이러다가 내년에 집 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아내 잘 만나서 아주 부자 되겠네. 근데 늦게까지 장사해서 피곤한 거 아니야? 돈 버는 게 뭐가 피곤해. 난 돈 많이 벌어서 돈 세다 잠들 거야. 아내는 회사 다닐 땐 만져보지 못할 돈을 번다고 정말 기뻐했어요. 저도 아내가 선택한 일이 잘 되니까 같이 기뻤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매장 평수 좀 넓혀볼까? 뭐? 아직 초기인데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매장 넓어지면 직원도 몇 명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인건비 생각해도 지금처럼 팔리기만 하면 훨씬 남는 장사지. 당신 나 못 믿어? 나 믿고 2천만 투자해봐. 뭐? 2천? 무리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자리에서 더 해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당신이 장사를 몰라서 그래. 내 주변에서는 이럴 때 매장 넓혀야 된다고 한다니까. 괜히 주변 말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더 해봐. 괜히 무리하지 말고. 저는 아내의 생각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내가 장사가 좀 잘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아내는 기어코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사업 확장을 도와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시는 거예요. 유용 씨가 엊그제 며느리가 사업자금 좀 투자해달라고 해서 내가 2천을 도와줬는데 괜찮은 거니? 갑자기 걱정이 되네. 네? 그걸 엄마가 도와주셨다고요? 왜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진짜 확실하다고 나보고 투자하라고 하길래 대박 나면 제대로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하길래 장사가 잘 되나 보다 했지. 저는 엄마의 전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전화해 돈 얘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시댁에 전화해서 돈 얘기하는 며느리 본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저랑은 한마디 말도 없이 어머니께 그런 부탁을 한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아내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사업자금 빌려갔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지금 어떻게 한 게 중요해?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 손을 벌려? 난 그냥 사업 한번 제대로 해서 효도하고 싶어서 그랬지. 그럼 나랑 먼저 상의를 했었어야지.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어머니한테 손을 벌려? 당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랬어.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그냥 나 좀 믿어줄 수 없어? 이런 것도 속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앞으로 큰돈 끌어다 쓸 일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상의해. 우리 엄마한테 또 돈 얘기하기 전에 나랑 반드시 상의하라고. 전 아내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부모님들도 다 노후자금인데 그걸 왜 자기 사업에 끌어다 쓰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가댁이 형편이 어려워서 아내 사업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내 사업을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언젠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공과사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 옷가게에 들어가는 돈은 철저히 생활비와 분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저한테 부탁하다 포기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일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몇 개월 뒤 어느 날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난감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예, 용씨가 며느리가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별일 없어요. 얼마 전에 나한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나도 3천만 원은 좀 부담스럽네. 네가 말 좀 잘해줘. 애가 마음 상한 것 같더라. 또 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 요샌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저번에 확장하고 나서 장사가 좀 안 풀려? 말론 잘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저한테도 말을 잘 안 해서요. 제가 알아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유, 못 도와줘서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더 신경 쓰지 마시고 쉬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내가 전화해서 돈 얘기 꺼내면 모른 척 하세요. 저는 어머니께 앞으로도 아내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가 결혼 2년 차쯤이었는데 돈으로 아내랑 눈만 마주치면 싸우던 때였습니다. 가게 확장 후 장사가 좀 됐는지 아내가 온통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접시 하나를 사도 명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접시를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2인 식기 세트가 150만 원이 넘는데 그걸 사려고? 당신 아무리 돈이 잘 벌린다고 해도 이거 과소비야. 우리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뭐가 어때서 SNS 올릴 때 이런 명품 그릇이 좀 나오게 올려줘야 사람들이 내가 부자인지 알 거 아니야. 부자처럼 보이려고 돈을 쓴다고? 이게 무슨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소리야? 이런 게 다 부자 마케팅이라는 거야. 다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신경 꺼. 당신 카드로 산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아내는 분리할 때마다 제 카드로 산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전 정말로 아내가 돈을 제법 버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한테 또 한 번 손을 벌리려고 했다는 아내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는 아내와 또다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당신 미쳤어? 3천만 원이 무슨 개 이름이야? 우리 부모님은 돈 쌓아놓고 사는 줄 아냐고. 하나뿐인 아들한테 집 사준 것도 아닌데 이 정도도 못 해주셔? 다 시댁에서 안 도와줘서 내가 전셋집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전세랑 무시당하는데
당신까지 그럴 거야? 대체 누가 널 무시하는데? 어? 그거 당신 자격지심이야. 됐어. 이렇게 싸운다고 어디서 돈이 나와? 어차피 당신도 돈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며느리가 이렇게 힘든데 대체 왜 못 도와준다는 거야? 그렇게 급하면 처가댁으로 가. 왜 애꿎은 우리 부모님한테 난리야?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난 처가에 가서 돈 달라고 할 거야. 어디 끝까지 해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 때문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게 확실한 편이라 아내는 차마 저한테 돈 달라는 말을 입도 뻥끗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도 평생 힘들게 모으신 재산인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느꼈어요. 결국 아내 옷장사로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서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외박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가게 문 닫을 시간에도 안 들어오길래 기다리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길래 여러 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겨우 전화를 받더니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전화야? 집에 올 시간인데 안 오니까 전화를 했지. 왜 화를 내? 그럼 화 안 내게 생겼어? 언젠 돈 벌어오라고 난리더니 왜 이젠 집에 안 온다고 화를 내? 내가 화냈다고? 전화 받자마자 화낸 건 당신이잖아. 아, 됐어. 당신이랑 말씨름할 시간 없거든? 나보고 물건값을 직접 벌라면서. 뭐? 지금 돈 안 빌려줬다고 시위해? 당연히 당신 사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자꾸 집안 돈 끌어다 쓰면 그게 돈 버는 거야? 알겠다고. 내가 아주 떼돈 벌어다가 당신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거야. 나 물건 정리해야 되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아내는 괜히 화를 버럭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아내는 돈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주말에 우편물을 정리하면서 아내가 뜯어놓고 간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카드값이 4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저는 대체 뭘 하다가 이런 돈을 썼는지 내역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내역서에는 온갖 피부과의 마사지, 백화점, 네일아트까지 온통 사치를 한 내역들이 가득한 겁니다. 저는 심지어 백화점 옷가게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걸 보고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어요. 당신 장사하면서 생활비엔 한 푼도 안 보태면서 이게 다 뭐야? 온통 사치만 하면서 다닌 거야? 그걸 왜 봐? 그게 다 인터넷 쇼핑몰로 사업 확장하려고 투자한 거야. 여성복 팔 때 명품 가방으로 코디해야 잘 팔린다니까? 지금 장난해? 당신 엄마한테 빌려간 돈은 아직도 안 갚았다면서.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이게 얼마 쓴 거야? 돈을 벌어야 돈을 갚지. 가족끼리 되게 쪼잔하게 구네 진짜. 옷 파는 사람이 백화점에서 400만 원 긁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 맘이거든? 내 스스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신경 꺼. 옷 파는 사람이 옷 팔려고 카드값이 400만 원씩 쓰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저는 그 후로 아내와 점점 사이가 안 좋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말하자 아내는 처음으로 기뻐하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정말? 아파트 당첨된 거야? 우리도 우리 집 사는 거야? 우리도 이제 자가가 생기는 거야.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아내와 오랜만에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좀 차갑게 말한 건 미안해. 아니야, 무리하게 사업 확장한다고 너무 상의도 없이 내 맘대로 한 게 문제지. 그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우리 앞으로는 대화로 풀자. 이제 우리 결혼한 지 2년도 넘었는데 슬슬 아이도 갖자. 부부는 아이가 있어야 더 가까워진다고 하잖아. 그리고 부모님들도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잖아. 뭐? 아이? 난 아직 아이 키울 자신이 없어. 아직 사업도 안정된 것도 아닌데
천천히 생각하자. 안정되고 나서 언제 애 낳고 키워. 일단 나오면 키워진다잖아. 그건 당신이 남자니까 그렇지. 애 낳으면 여자가 손해인 거 몰라? 어쨌든 난 아이 빨리 가질 생각 없으니까 내 의견도 존중해줘. 저는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도 있고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선 옷 사업부터 안정화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돈 때문에 싸우기도 했지만 아이 문제로도 자주 싸웠어요. 서로 아이를 원하는 시기가 달랐거든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성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산모 나이가 많아질수록 출산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 아시죠? 저도 늦게 결혼한 편이라 나이가 있는 편인데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자꾸 아이 계획을 미루니까 아내가 가정은 뒷전인 것 같아서 내심 서운하기도 했죠. 임신하기 싫다는 사람과 억지로 아이를 만들 수도 없고 저는 그저 내 집 마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내 집으로 이사 가고 나면 아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가정에 소홀하다는 제 생각은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사를 앞둔 시점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아내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에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 알지? 놀러 간다고? 당신이 언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지금 하잖아. 나 이번 주에 놀러 간다고. 당신 미쳤어? 이번 주에 어머님 생신이라 내가 시골 다녀오자고 했잖아. 아니, 내 사업에 도움도 안 주시면서 생일상은 받으시겠다는 거야? 이거 너무 수지 타산이 안 맞지. 난 죽어라 일하다 이제 겨우 휴가 가는데 그걸 방해하겠다고? 뭐? 당신 아직도 엄마가 돈 안 빌려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누가 그렇대? 그만큼 내가 힘들게 일했는데 시골 가서 생신까지 축하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솔직히 내가 시댁에서 덕본 게 뭐가 있는데? 저는 아내의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서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어머니가 당신 사업에 2천이나 투자했던 거 잊었어? 세상에 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일에 선뜻 돈 보태주는 시댁이 흔한 줄 알아? 처가에서도 못해준 거 우리 어머니가 해드렸으면 고마워해야지. 이번 주에 우리 집 안 가면 그 돈 2배로 갚게 할 거야. 알겠어? 알겠다고. 간다고. 저는 정말 아내의 점점 변하는 태도에 환멸이 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말에 아내는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불평 가득한 얼굴로 저와 같이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아픈 척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장거리 이동을 했더니 멀미가 나서 밥을 못 먹겠어요. 저 좀 잘 테니까 남편이랑 같이 밥 드세요. 뭐? 너 몸은 괜찮니? 아, 괜찮아요. 저 신경 끄고 아버님이랑 남편이랑 노세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부부싸움을 보여드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자라고 했어요. 결국 그날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려는데 어머니가 절 보면서 물으셨어요. 너희들 다음 주가 입주라고 했니? 네, 드디어 4년 만에 제 명의로 집을 샀어요. 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래, 한번 초대해줘. 우리가 가서 정리라도 도와줄게. 무슨 소리세요? 서울에서 편히 쉬다 가셔야죠. 그래, 알았다. 조심히 올라가. 저는 그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내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와 서울까지 올라오는 내내 싸웠습니다. 아내가 그때 시댁 가서 한 일은 아프다는 핑계로 잠잔 것뿐이었죠.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 아내와 한참을 싸우다가 다 포기하고 협박을 하듯 말했습니다. 당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난 이런 식으로 당신이 부모님 무시하는 거 못 참아. 알겠어.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아내와 사이가 잠깐 좋아졌다 싶으면 금세 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점점 아이는 포기하기에 이르렀죠.
그 사이 저희 부부는 청약이 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서울에 집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아내가 그 무렵 매일 새벽에 들어오면서 집 정리도 혼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후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수원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사는 잘했냐면서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이용 씨가 이사는 잘했니? 엄마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언제쯤 가면 될까? 그럼요. 당연히 한번 와보셔야죠. 부모님이 도와주신 덕에 저 큰 무리 없이 이사까지 했어요. 아니다. 너희가 성실하게 살아서 그런 거지. 엄마가 서울에 병원 갈 일도 있고 겸사겸사 가볼까 하는데 가봐도 되겠니? 그럼요. 제가 아내한테 말해둘게요. 어머니는 저희 집을 매우 궁금해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을 정식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침 서울 병원에 오실 일이 있다길래 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오시기 전날 아내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했어요. 내일 어머니 오신다니까 서울역에 미리 좀 나가 있어. 초행길이니까 꼭 나가 있어. 아, 알겠어. 그 무렵 아내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이었어요. 그래도 저랑은 사이가 안 좋아도 저희 어머니는 잘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기로 했던 날, 저는 잔뜩 긴장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이용 씨가 며느리가 통 전화를 안 받는다. 서울역인데 어디로 가야 하니? 네? 그 사람 서울역에 없어요? 엄마, 일단 택시 타시고 기사님께 전화 좀 넘겨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께 택시를 타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탄 어머니가 택시 기사님과 절 통화하게 했고 저는 기사님께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전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5통쯤 하니까 잠에서 깬 아내가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기가 막혀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오늘 우리 어머니 오는 날이라고 말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잔다고 깜빡했네. 지금 어머니 가고 계시니까 똑바로 해. 아내는 잠에서 깬 목소리로 말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내심 아내가 걱정되긴 했지만 저도 일이 있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저는 결국 어머니께 가슴이 찢어지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온 곳은 경찰서였던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경찰서에 계신 거예요? 아이고, 용씨가 네 마누라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했다가 나 경찰서까지 왔어. 그게 진짜예요? 저 지금 갈 테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경찰서로 바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지만 우선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어머니는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억울한 목소리로 우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이게 무슨 꼴을 당하는 거냐.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까 아내가 뻔뻔하게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목 놓아 우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아내를 데리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왜 소리를 질러?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휴일이라고 쉬고 있는데 나한테 물을 떠다 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신고했다. 왜? 노인네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와? 뭐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못한 게 뭐야?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냐고. 당장 사과드려.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내가 왜 빌어? 나 못 도와준다며. 그게 가족이야? 나 옛날 사람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 이렇게 안 해. 그동안 내가 너무 뭣도 몰라서 잘했던 거지. 그럼 조선시대 가서 며느리 찾던가. 또 그놈의 돈 때문이야? 너 진짜 두고 봐. 하나만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희가 싸우는 걸 보시고 가슴을 치면서 우셨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저는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거실로 나오자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절 보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저는 밥을 사드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불찰이에요. 아니야, 괜찮어. 너희끼리 잘 해결해라. 난 당분간 안 볼란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 집 구경하려고 했다가 마음의 상처만 받고 내려가신 겁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냉전인 채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온 거예요. 아내가 신용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건지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온 겁니다. 돈 좀 번다고 으스거리더니 독촉장이 온 걸 보고 기가 막혀서 전화를 했네요. 역시나 제 전화를 안 받길래 저는 가게로 갔습니다. 매장으로 가니까 아내와 옷가게에서 1년 넘게 일한 직원이 있더군요. 잠깐 아내가 나갔다고 하길래 전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한테 차를 한 잔 주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저기 혹시 사장님께서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월급을 지금 2달씩 못 받고 있어서요. 저도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데 2달째 밀려서 너무 난감해요. 집주인도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 집안도 저 도와줄 형편이 아니라서 지금 너무 힘드네요. 월급이 밀려요? 얼마나 밀렸는데요? 46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선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내가 책임지고 아내한테 독촉해 볼게요. 혹시 다른 직원들도 다 2달째 밀린 거예요? 아니요. 다른 분들은 1달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제 월급부터 챙겨주시면 제가 고급 정보 하나 드릴까요? 고급 정보요?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제가 월급 달라고 말하니까 저번엔 제 뺨도 친 사람인데 제가 의리 챙기게 생겼어요? 지금도 돈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 밀린 2달치 월급 주시면 제가 좋은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고 내가 결정을 할게요. 그러자 그 직원은 저한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줬어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절 만나기 전에 파혼했던 그 남자였던 겁니다. 직원은 몰래 찍어둔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저한텐 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면서 매일 데이트는 불티나게 가더라고요. 아, 맞다.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양복도 사줬어요. 이 사진에다가 둘이 팔짱 낀 사진까지 넘겨드릴게요. 이 정도면 제가 사장님한테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충격적인 그 사진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460만 원을 이체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까지 했죠.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건설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지방 출장이 많았던 제 눈을 피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까 진짜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네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알아보니까 그동안 가게는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데이트를 하러 다녔던 거예요. 이제야 아이를 거부하던 아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 파혼남은 아내의 첫사랑이었어요. 심지어 집에서 사용하던 아내가 쓰던 PC에는 두 사람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까지 남아있었죠. 그걸 보니까 아내는 운 좋게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랑 살다가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하려던 속셈이었던 겁니다. 정말로 그 직원이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당할 뻔했던 거예요. 결국 모든 증거를 잡아낸 전 미리 집에 와서 아내 짐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 거실에 모아놓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온 아내가 짐이 나와 있는 걸 보고 묻더군요. 당신 거실에 저거 다 뭐야? 내 짐으로 뭐 하는 거야? 왜? 쓰레기 같은 당신 짐 쓰레기 봉투에 담은 게 죄야? 분리수거도 안 될 것 같아서 저렇게 둔 건데 왜? 당신 미쳤어? 또 뭐가 문젠데? 이거 다 보고도 당당한가 보자. 저는 모든 물증을 아내 앞에 던졌습니다.
둘이 나눈 대화 내용까지 전부 프린트해서 보여줬어요. 그러자 아내는 그걸 들고 손을 떨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친구야. 정말 오래된 친구라고. 친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둘이 결혼할 뻔했던 사이라면서? 당신 예전에 청첩장까지 찍어놓고 파혼한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덮어줬던 거야. 어차피 결혼한 사이 아니니까 난 묻어두려고 했어. 그런데 둘이 바람을 펴? 나를 속여? 제가 화를 내면서 말하자 아내는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진 겁니다. 이미 다 까발려졌으니까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닦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아, 진짜 재수없네. 그 지수 걔가 말했지? 돈 달라고 발악을 하더니 이런 짓을 해? 너야말로 너만 믿고 네 가게에서 일한 사람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네 직원들이 널 배신한 거야. 알겠냐? 이제 어쩌냐? 나도 이젠 네 망나니 짓 안 받아줄 거니까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하면 내가 뭐 벌벌 떨면서 빌 줄 알았어? 재산 분할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 어차피 당신보다 그 사람이 더 집안도 빵빵하고 직업도 좋거든? 그래도 재산 분할 10원이라도 나눌 거 있으면 나눠. 알겠어? 사기치기만 해봐. 구질구질한 집구석 안녕이다. 아내는 정말 뻔뻔하게 더 부자인 남자와 살겠다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재산 분할 받아내겠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결국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까지 했어요. 결과는 우습게도 전 아내가 재산 기여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외도를 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된 겁니다. 심지어 저한테 위자료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태도가 돌변해서 몇 달 뒤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나 위자료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나 안 그래도 일했던 직원들이 노동부에 날 신고해서 월급 물어주게 생겼단 말이야. 야, 진짜 대단하다. 월급을 물어주게 생겼다니. 착각하지 마. 그 돈 당연히 줘야 될 돈이야. 그리고 위자료도 네 행동에 대한 대가라니까? 그 잘난 네 첫사랑한테 내달라고 해. 돈 잘 버는 첫사랑 뒀다가 뭐 할래? 눈물 나는 제외했으면 돈 좀 달라고 해. 그게 우리 다시 헤어졌어. 우리 집안이 가난한 게 극복이 안 된대. 다시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대. 평생 우리 부모까지 먹여 살릴 자신이 없다면서 갔어. 여보, 나 어떡해? 제발 도와줘.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꼴을 보니까 전 아내가 정말 우스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무슨 상담소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냐? 한 번 깨진 유리는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안 될 인연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 이거사. 너랑 부모님까지 무시하던 그 사람 선택한 건 너야. 그러니까 네 선택에 대한 대가 지금부터 톡톡히 치러. 알겠어? 그것만이 네 인생 사는 길이야. 다신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너야말로 위자료 한 푼도 빼지 말고 보내. 아, 그리고 네 그 싸가지 없는 첫사랑한테도 고소장 갔으니까 유부녀랑 노란한 대가 달게 받으라고 해. 차라리 날 고소해. 그 사람이 무슨 죄야. 아주 눈물 없이 못 봐주겠네. 시끄럽고 너희 둘 다 위자료 꼭 1원도 빼먹지 말고 보내. 알겠어? 저는 그렇게 아내의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원하게 엿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은 사이고요. 그래도 이기적인 전 아내한테 고마울 때가 있어요. 바로 저와 아이를 낳지 않은 게 참 고맙네요. 안 그랬으면 양육권으로 소송이 길어졌을 겁니다. 오히려 아이가 없다는 게 큰 위안이 될지 몰랐네요. 게다가 저랑 이혼하면서 같이 일한 직원들 노동청 신고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한순간에 망했다면서 저한테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던 뻔뻔한 사람이 전 아내였네요.
저는 한번 제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빌어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정이 떨어져서 완벽하게 이혼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혼 2달 차에 혼자서 아주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왜 진작에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는 한 가지 결론이 나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답니다. 아무리 겁이 나도 과감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 맞다 싶으면 자신의 결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좋은 인연이라도 악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 하나쯤 내 인생에서 과감하게 도려내도 아무런 탈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전 부모님들을 집으로 자유롭게 초대도 하고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다면 너무 깊게 걱정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보세요. 생각이 길어지면 행동만 느려질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보세요. 아마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사시게 될 거예요. 모두 행복한 나날을 응원하겠습니다.